되는 거죠. 셋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비교하고 생각하고. 셋째, 전세 보증금 상승분으로 회수된 자금을 허투루 쓴다. 그러니까 유흥한다는 거죠. 다 써버야 된다는 거죠. 돈 있으면 쓰고 싶죠.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참는다는 거죠. 써버릴 걸 안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저 사람은 그릇이 좁아, 간장종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은 사람은 들어갔다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유흥비를 써버려요. 그걸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넷째, 4년 이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쉽지가 않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음에 좀 호황이다 하면 좀 듣다가 좀 시시해지면 또 이제 안 듣고. 그래서 매일 차 타고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듣고, 지하철 타면서 듣고, 관련해서 리뷰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꼭지, 이제 보면 이 책 제목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죠. 그러면 저 시스템 3천만 원을 4년 동안 하는 이 시스템이죠. 저자는 4년 동안만 부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꼭 4년 동안 안 하고 매해 그냥 한 채씩 계속 사도 되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변하는 게 아닌가. 책 제목은 변하지 않을 부동산 투자의 정석인데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년이나 10년 후에도 3천만 원으로 매일 팔 부동산이 있을까?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화랑과 불황을 반복하게 되는데 사이클이 있는 거죠. 불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만들어진다.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오면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해진다. 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팽배해진다는 거죠. 부동산이 끝났어, 이제 안돼, 돈 안돼, 이런 생각이 주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부동산 인구는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식과 그 객관적인 현실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인식은 예전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균형과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고, 그 괴리가 계속 생긴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저자분께서. 그러나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고 전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아주 적어지는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이다. 또 생긴다는 거죠. 자꾸 계속 변하지 않고. 이처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반복되는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도두리패처럼 주기적으로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다시 안 산다고 하고 수요는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전세라도 살자.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 사지 마. 이렇게 하고 전세로 갔다가 그러면서 전세랑 매매가랑 갭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이 불황과 화랑과 함께 계속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꼭지. 갭이 적은 거를 이용한 것은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방식이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강변하시니까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갭 투자 일풍이 아닐까? 앞서 내가 제시한 투자 방식이 이런 갭 투자와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엄청 강조하세요. 단언하건대. 이는 갭 투자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유행처럼 번지고는 갭 투자야말로 대단한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갭 투자와는 유사하다. 다만 이는 외형적인 유치에 불과하다. 내가 주장하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부동산을 선정할 때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자산을 이용해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당신께서는. 그러나 갭 투자의 경우 부동산을 선정할 때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은 저자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명명하시고 반대편을 갭 투자 이렇게 명명하시고 이제 요건 똑같은 거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와 갭 투자가 일치하지만 요거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상승하느냐 요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보고 갭 투자는 매매가가 상승하느냐 요걸 주안점으로 둔다. 이게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갭 투자는 단기적인 관점을 갖겠죠. 요거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상승하니까 거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여기에 주목하고 갭 투자는 매매가 상승에 주목하니까 매매 차익에 주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왜 용어에 혼돈 이런 게 있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해봅니다. 요런 거는 이제 글을 읽다가 뭐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많이 얘기 나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도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사했니? 라고 하고 이제 밥 먹었니를 이제 라고 이제 묻잖아요. 식사했니라는 말은 이제 밥 먹었니라고 묻잖아요. 밥을 좁은 의미로 쓰고 넓은 의미로도 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점심에 라면을 먹거나 빵이랑 우유 먹거나 햄버거 먹거나 국수 먹거나 이런 거는 밥을 먹은 게 아니죠. 쌀밥을. 근데 친구가 점심 먹었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은 먹었어요 가죠. 빵 먹어도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이 의미로 하죠. 이때 밥은 넓은 의미로 쓰는 거죠. 이제 식사했냐 이런 의미죠. 하지만 이제 보약 먹을 때는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 이제 어머니들이 너 점심에 밀가루 뭐 먹었어? 국수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러면은 이때 밥은 좁은 의미로 쓰는 거죠. 쌀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저자는 갭 투자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자신의 방식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고 이제 매매가 상승을 노리는 건 갭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갭 투자라고 하면은 둘 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보면서 이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